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올 4월이거든요. 거기서 경찰 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1년의 상황 어떻습니까? 예, 사건이 발생했던 건 12월이고. 네. 뭐 어제 이제 기자회견만 보고는 잘 감이 안 잡혔던 게 그림이 좀 선명해진 건 오후에였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피해자가 누군지 좀 익명으로 있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피해자들 중에서 한 명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했던 강미정이라는 거를 그렇죠. 오후 좀 늦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했던 피해 사실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역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혔던 게 이건 조국도 좀 화날 것 같은데 네. 조국이 감옥 가는 날 회식을 했고 그리고 노래방을 간 거예요. 좀 이상하죠. 뭐 지금 조국 감옥 가니까 아싸 잘됐다. 나도 지금 좌익에서 활동 많이 했고 나도 이쪽에서 선배니까 지금부터 내가 좀 영향력이 커지나? 뭐 이런 게 기뻐가지고 축제를 벌였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다는 그 느슨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최강욱은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조국이 지금 감옥까지 가는 거 뭐 말하자면 이제 검찰의 사건 조작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냐라고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게 그날 벌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조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뒤통수 세게 맞은 거죠. 그렇죠. 신나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이 어떤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과 심지어 어떤 가해자도 막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가해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막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다 익명으로 숨어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해 사실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도 당 내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심지어 제명을 했다가 또 그 사람 뭐 탄원을 막 올리고 있고 그 탄원을 올리는 사람들의 힘이 또 세고 그리고 심지어 조국이 사면돼서 나올 때 꽃다발을 주러 나왔다는 것에 그 피해자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역겨워요. 예, 정말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익의 위선의 어떤 민낯을 볼 때마다 역겨운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좌익 위선의 클래식 같은 거 때가 되면 한 번씩 반복해주는. 예.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렇죠. 사실 이 분들이 말만 하면 좀 알 수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그만큼 조국 혁신당에서 주류 중에 주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조국 혁신당 당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그 경력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익 진영에서 범좌익 진영에서 꽤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최강욱까지도 그 죽고 살 일이냐라고 하면서 좀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그림이 돼버렸잖아요. 그 첫 번째 가해자 저희가 이제 가해자 1과 가해자 2라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가해자 1 같은 경우는 이 강미정 씨가 직접 당한 거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제 이제 오후에 그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좀 언급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좌익의 위선과 그리고 좌익들의 뭐랄까요, 자기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오만함,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정말 지고지순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로 가는 길에서 생기는 티끌 같은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이 보이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걸 뭘로 볼 수 있냐면 다른 또 그 진영의 사람이 이 내용을 좀 상세적으로 쓴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동기의 촉발이 뭔지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웃기더라고요. 하여간 피해자가 이제는 이름 언급 안 할게요.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뭐 업무를 하다가 시를 한 편 써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마 이게 제3자가 얘기하길 그걸 보고 지금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좋아한다. 피해자가 지금 그 시점에 피해가 있기 전에 그 가해자를 좋아한다라고 호감을 표현한 걸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가해자 1이 그 택시에서도 성추행을 하고 그 이후에 노래방에서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삼보일배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삼보일배를 했는데 그때 삼보일배를 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딱 적당한 선에서 끊겠습니다. 뒤태가 예술이다. 이순신 장군도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런 성적인 희롱. 그 굉장히 민족주의 그리고 역사를 자기네들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그런 관점에서 자기네들 반일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일 노선에서 숭상하는 대상이 바로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성적으로 조롱할 정도로 성적으로 거의 뭐 도착 수준으로 그냥 그런 것만 봐도 그런 생각이 정말 좀 너무 황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삼보일배라는 게 그쪽 입장에선 되게 고결한 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인데 세 번 절하고 삼보 세 번 절하고 그러니까 삼보 간 다음에 한 번 절하고 그렇죠. 예. 그런 거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대단한 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끌어내리고 헌재에서 파면시키기 위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진지한 척하는데 결국은 앞에 있는 여성 당직자 관련해 가지고 뒤태가 예술이라고 하고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 가져다 보는 거 이런 걸 보면 이쪽의 그 위선과 가식과 이런 성 인식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건지에 대해서 말을 좀 이어가기가 좀 그렇고 이순신에 빗대서 이야기한 게 본인의 상태인 겁니다. 그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사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나름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좌파 언론 쪽에서 급이 있었고 메이저라고 불리는 쪽이 있었고 당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이제 가해자 2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 텐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이른바 친척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민정수석 밑에,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죠. 그렇죠. 예, 조국 조국이 밑에서 관리했죠. 일을 했는데 그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팀이라고 하면 잘 하는지 감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도 또 가해자 2의 어떤 입장인데 참 희한하게 다들 그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엮여 있네요. 그러네요. 이렇게도 엮이고 지금 민주당의 최강욱도 그렇게 엮이고 공범 관계라는 건 정치적 공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좌익혁명, 사회주의 혁명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는 트로피다. 좀 이 정도 즐길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왕자병에 걸려요. 자기가 그걸 추구하는 막 그걸 어떤 좌익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여성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보고도 그런 마음이 많이 발동했다면 이것도 이제 제3자의 평가인데 그 지금 면접을 보는 경우도 그 면접 필요하지 않거든요. 장소도 이상해요. 왜 면접을 술집에서 합니까? 이거는 이제 가해자 2의 얘기입니다. 예, 가해자 2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면접 자체가 진지한 면접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죠. 그렇죠. 예. 아예 외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온다면 그래도 면접이라는 절차 한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당 내에서 뭐 어디 의원실에 뭐 근무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미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흑심 품은 거라고 다들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분노하는 것이죠. 예. 이게 굉장히 나쁜 게 권력의 위계에 의해서 그게 힘이 되어서 강압이 될 때 굉장히 그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 어떻게 보면은 뭐 생사 여탈권, 직업이라는 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예? 내 삶을 지금 완전히 파멸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참고 실제로 참았죠. 그 경우는 더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참고 터진 거고. 그 마음이 어떨지 너무 끔찍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가해자 1과 가해자 2를 봤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강미정 씨 피해자 1측에서 편지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해자 1과 2가 나름 뭐 성골 진골로 표현하자면 성골 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더욱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피해자들이 느끼는 게 바로 그것이죠. 예.
피해자들이 느낀 게 조국이 사면돼서 나올 때 꽃다발을 주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서서 더 뭔가 조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듯 하잖아요. 그게 그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은 복권되고 피해자는 계속 당하기만 할 거라는 그 반복되는 어떤 탄압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참 좌익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위선이라는 게 불쾌감만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게 참 비극이고 끔찍합니다. 특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이런 거죠. 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도 이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권자의,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서 뭔가 어떤 뭐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더 기강을 잡거나 혹은 말로라도 위로를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모른 척하고 아무 일도 없는 척 가운데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지금 해당하는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도 제대로 답변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밖에 답변 못한 것이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디님, 어젯밤에 그 조국이 올린 페이스북 좀 한번 올려주겠습니까? 조국이 올린 거요? 조국이 올린 거 보면 제가 멘트를 보면서 좀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리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야비한 거죠. 아니 그러면 조국혁신당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남의 혁신당이라고 이름 바꿔요. 왜 조국혁신당이라고 부릅니까? 아무도 이게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라는 조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 당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편지가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갔겠습니까? 거기에 옥중에서 서신이라도 써가지고 이 부분 정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이 절차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소통하는 다른 당내 지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도 못하는 1대1 접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면피하려고 나는 비당원인데 난 모르는 일인데 나랑 상관없잖아 라는 식의 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사과하는 척하는 건 지금 이 뒤에 이 난 비당원이라는 말로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최강욱 사과문에도 있어요. 더 끔찍합니다. 최강욱 사과문을 딱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부터가 이것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발언으로 인해 갑작스레 또 많은 파장이 발생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자기 발언이 필연적으로 이 상황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거는 뜻밖이다라는 뜻이죠.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뜬금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무슨 내란 세력 척결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다 녹음 파일까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제 견해가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그러니까 나는 이유 있어서 한 말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본심을 너희가 잘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너네들이 많이 화났으니까 사과는 하는데 너네들 좀 화시키고 내 설명 들으면 이해될 걸? 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말이 뭡니까? 한동훈 천남 얘기는 빼고 주어는 빼고 강간이랑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강간도 아닌데 뭐 죽고 사는 일이냐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심지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본인이 이걸 발제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한테 너네들 이런 거 문제 삼으면 개돼진 거야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유로 무슨 경위로 이거를 합리화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합리화될 것 같은 전제를 까는 거예요. 조금도, 그러니까 이 좌익들의 위선은요, 자기를 항상 절대선으로 그냥 그 반열에 올려놓고 다른 건 그냥 끼워 맞추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고맙다. 좌익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조국이 본인이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강미정 이 대변인 아나운서죠. 이분은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앞장서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이정석 검사가 누구냐? 이재명 당시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법인카드 쌍방울 맞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좌익 진영 뉴미디어 쪽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이런 거 일단 폭로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엔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정석 검사 어떤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냐면 자기 남편과의 문제, 남편과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이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폭로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폭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정석이 영향 끼친 어떤 그런 취지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민주당이 이정석 검사를 탄핵하는데도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지금 어떤 결혼 생활에 어떤 뭐 파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 공개적으로 다 알잖아요. 네.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좀 뺄게요. 네. 어쨌든 어떤 성범죄 관련이니까 그 가족 그러니까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 파탄 난 걸 그 가해자가 아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 모든 일들의 동기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 피해자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처음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의 어떤 프로파간다 그런 프레임 속에서 이 사람을 액세서리처럼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진정하게 뭔가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파트너와 동지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 조국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끊임없이 검찰을 악마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할 때 일종의 장치로서 액세서리로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이 흐름 속에 내에서는 같이 할 사람이지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음침한 이 사건 성폭행, 성추행, 이 성범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단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성역을 건드린 지금 자기네들의 아주 중요한 뭐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든가 내란 뭐 종식이라든가 이건 전부 다 이제 수단이고 강미정 같은 사람 도구고 목적은 도구. 조국이라는 교주를 완전히 성스러운 반열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단 심판 진짜 무섭거든요. 처참하거든요. 거의 그 정도로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뭐 조국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문제는 등치시키면 조국 아닙니까? 사실상 조국이기 때문에 오늘 또 급하게 우리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조국하면 또 이준우 조국 잡는 이준우 대변인 제가 그래가지고 전 급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합류하게 되셨는데 우선적으로 오늘 조국이 어젯밤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의 그 내재적 접근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국 정말 이제 별 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무시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워낙 이제 사안이 크고 언론이 많이 집중 오니까 이제 집중해서 물어보니까 등에 떠밀려 가지고 어제 입장을 안 낼 수가 없었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역시 그 위선이 여전했던 게 뭐냐면은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피해자 연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편지 받고 답장을 했답니다. 나가면 내가 이거를 좀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8월 15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대변인이 한 말 보면 8월 15일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야 되죠. 8월 15일 날 사실상 조국 혁신당은 조국 1인 정당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에 나오면 이 잘못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국 이제 조국 혁신당의 오너인 조국 전 대표가 뭔가 지휘를 하면서 정상적인 이제 절차를 밟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침묵하니까 굉장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탈당 선언까지 하게 됐다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조국 전 대표는 당과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다 그러다가 어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늘 입장을 내면서 조국 전 대표는 당과 관계없는 사람, 즉 탈당하고 지금 이제 제명됐죠. 그러니까 그 유죄가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빠지는가 봐요.
당원에서 그렇죠. 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당무에 어떤 개입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 만든 창업자이고 또 하나 거기 있으면서 뭘 했죠? 계속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내가 오게 있지만 조국 혁신당 당원들 여러분 뭉쳐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냈던 건데 어떻게 이게 당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까?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당과 관계 없던 조국이 그 관련돼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지휘를 했다 그러면 그건 뭐 위반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한테 우리가 좀 메시지를 이제 모아가지고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 폭락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이 과정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조국이란 자에 복당 절차에서 이 비위 행위를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라. 복당 불어. 복당 부르도 있고 그 조만간 전당대회가 있어요. 전당대 출마 자격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 좋다. 왜냐면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까지 했던 분이에요. 아 지금 당 대표 했던 여자분이. 그렇죠? 아니 조국 전 아, 대표가 했어요? 조국이 2007년부터 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했었어요. 아, 옛날 얘기네. 옛날 얘기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국가인권위원회 약자를 위한 활동 아닙니까? 약자, 여자, 뭐 장애인들 이런 약자를 위해서 본인이 3년 동안 국가에서 노고를 받고 일했던 사람인데 지금 피해자가 대놓고 정면으로 자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구해달라고 SOS 신호 줬는데 그걸 외면한다? 왜 외면을 했을까요? 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외면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네.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그 약점은 굉장히 중요한 약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두 명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은 이제 이미 많이 알려졌을 때 보도가 됐고 뭐 다른 매체도 얘기했죠. 김보엽 수석 대변인. 이 사람이 실명 이렇게 실명 다 보도가 됐어요. 보도됐어요? 보도가 됐구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실명가 했는데. 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 왜냐하면 강미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사에 대한 이제 상급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상급자는 본인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보엽 대변인이고 김보엽 대변인이 지금 올해 4월에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방송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강미정 대변인이 분노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재심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심 청구할 때 주변에 탄원서를 받았대요. 탄원서를 받았고 또 윤리위에서 징계받을 때 이렇게 소명을 했대. 강미정 대변인도 나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연애하는 사이였다. 그게 썸을 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쳇말로 개저씨라면서. 그렇죠. 개저씨. 개와 아저씨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애도 날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인 감정 속에서 성적인 얘기를 주고 나왔을 뿐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런 개저씨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빡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늦었느냐? 조국 혁신당 창당할 때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창당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했어? 그 이제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는데 이 창당과 여러 서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당원 모집도 있고 또 이제 사실 돈도 좀 필요하죠. 네.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창당 과정에서 공로 이런 것 때문에 내치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지연돼 가지고 마지막 가서 꽉 쳐여 가지고 징계를 때렸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주목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해. 이 사람은 신우석이라고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의 사무부총장. 이 사람도 실명가네. 이 사람도 알려졌어. 이 사람은 신모씨로 했지. 신모씨라는데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 시원해. 저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신우석이라는 사무부총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게 특수한 관계냐면 조국 민정수석 할 때 그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행정관 뭐 있느냐?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장이자 친인척 관리 팀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방기한 사람. 그렇죠. 자기를 방기하니까 반대로 한 거지. 반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문다에 이제 서창호 또 이제 문준영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니터하고 혹시 부정한 사람들하고 이제 관련된 일을 하거나 만나지 않느냐 이런 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와준 거야. 태국 가는 거를 집을 알아봐주고 아이 학교를 알아봐주고 이삿짐 알아봐주고 또 사위가 회사 잘 다니고 있는지 태국 가서도 알아봐주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주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무려 80번 넘게 묵비권 행사합니다. 누구 닮았네. 그렇지. 조국 전 대표한테 아마 지시를 받은 것 같아. 가서 묵비권 행사를. 왜? 말을 하게 되면요 조국 민정수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문다에 도와주고 나서 누구한테 보고했느냐라고 질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라 나왔느냐? 이 당시 친인척 관리팀장이었던 신우석 행정관이 직속 상사였던 선임 행정관을 거치지 않고 맞아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한테 직접 보고했다라는 게 이미 그때 정황이 다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이 침묵한 것은 조국 민정수석한테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거지. 마음이 빚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술집에서 면접 본 사람. 술 면접 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손금 본다고 봐주겠다 하면서 손을 만졌었고 그리고 앞자리 마주보고 얘기하다가 옆자리로 쓱 와가지고 몸을 이제 쓰다듬고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징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징계를 하는 게 혹시나 징계했다가 이 사람이 확 토라져가지고 피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징계를 못하고 침묵을 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거죠. 그럼 결국은 조국에 우리가 내재적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그러면 네. 결국은 이 문제라는 것은 결국 얽히고 설킨 거잖아요. 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단호하게 처리를 못한다는 건 뭐냐? 속된 말로 코게 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문제는 그러면 조국 대표가 아니고 조국 원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얘기 중에서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할론인데 본인은 나오자마자 조국 혁신당을 재건하겠다고 막 역할, 의무, 호남에 찾아가는 게 인간의 도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도리로서 반성도 안 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 것도 팽개쳐 버리고 이럼에도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냥 뭐 조국이 조국하는 거죠, 뭐. 조국이 조국하죠. 조국이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비당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저기 본인이 입당 신청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무슨 재건입니까? 아니 근데 조국을 재건이 아니라 딴 당 차리는 게 낫지 차라리. 지금 완전히 걸레가 됐는데요. 예? 뭘 재건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재건되는 건 그러니까 다시 복구되는 건 뭐냐? 그래 우리가 우파들이. 그래 우리가 조국 덕분에 정권 교체했었지라는 마음이 다시 싹트고 있어요. 아 그렇지. 말하자면 보수의 희망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네. 조국 화이팅! 조국도 화이팅, 추미애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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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우리 족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네. 보수의 작은 엄마 누구누구, 그리고 뭐 보수의 아버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큰 아버지 문재인, 작은 아버지 조국, 막내 삼촌 최강욱 이렇게 되죠. 최강욱도 포함되죠. 정청래하고 네네. 이문정도 좀 했는데 이문정은 그렇죠.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이문정도 요즘에 또 박은정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문정은 곧 족보에서 잘릴 사람. 예. 일단 그것도 근데 좀 봐야 돼. 그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최강욱이 실드 쳤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는 왜 이렇게 신속하게 당무 감사, 그러니까 그 특별 감찰 받으라고 뭐 개돼지 발언에 대해서 그걸 했을까? 그 개돼지 발언 이제 그것만 보면은 그렇다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최강욱 이제 전 의원이 최강욱 원장이 연수 원장이 개돼지 발언했으면 정청래가 이렇게 감찰 조치를 시켰을까요?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한번 실드 칠 텐데 너무나 빠른 건 근데 그거는 조국을 의식하는 것보다 그렇죠. 조국을 카바치지 말라는 거야. 야 조국 때문에 지금 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완벽하게 못하고 조국이 일부 지분을 가져갔을 것 같아. 진짜 불안해.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어. 신경 쓰인 거죠. 그리고 언론 점유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국이 뭐 하면요 상당히 잡아먹습니다. 정청래가 하는 거에 비해. 정청래 지금 왕관 쓰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한마디에 묻히고 막 그래요. 짜증나는 거야. 근데 눈치 없이 최강욱이가 조국 심기를 쳐? 정청래는 그 그렇죠. 왕관 사진을 홍보하고 싶어. 그거는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지금 조국이 나타나가지고 갉아먹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근데 최강욱이가 정청래 왕이 될 상인가 많이 그렇죠. 얘기하기 원했구나. 그렇죠. 근데 그걸 카바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 다 보여주는 거 본보기예요. 절대 조국을 카바치하고 조국을 조져라 이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정청래가 자기 최강욱 관련해 가지고 교육 원수원장 시킨 그거 인사 네네. 잘했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맞아요. 아니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칭찬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어떤 최강욱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는 그 말하자면 친명보다는 친문 혹은
뭐 반면까지는 아니어도 애매한 수박 혹은 정청래계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좋아할 만한 인선 아닙니까? 네. 좀 이렇게 뭐랄까 친문 세력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약간 반대급부를 챙겨 가려는 그런 텐션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정청래가 이재명하고 분명히 그 텐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칭찬할 때, 그러니까 뭐 그 텐션은 사실 이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로 인해서 표면화되면서 이제 그때 한번 확 느끼고 일단은 가라앉혀 놓은 상태 이렇게 봅니다만 이걸 칭찬하는 화법이 이래요. 김병기는 그래도 이재명 쪽으로 우리가 그렇죠. 하잖아요. 김병기가 최고의 인사라고 칭찬한 사람이 바로 최강욱이다. 내가 칭찬하는 거 아니야. 김병기, 그렇죠. 이재명계가 칭찬한 이렇게 지금 칭찬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서 이게 안 그래도 그 안에서 생기는 아. 암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하나 우리가 단서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지금 최강욱에 대해서 잘라내려고 하는 건 어쨌든 그 조국 혁신당으로 인한 화마를 딱 여기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어쨌든 정청래하고는 더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큰 틀로서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권력 암투가 저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그죠? 보고 있거든요. 100일밖에 안 되는지 몰랐어요. 한 1000년 지난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답답한데 여하튼 근데 이른바 똥볼을 차는 엑스맨들의 귀환이 단체로 이렇게 한 트럭씩 오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사실상 그 강미정이라는 분을 조국이 영입했는데 이 민낯을 까발리는 데 있어서 강미정이라는 그분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저기 최강욱이 등판하면서 이 문제가 민주당으로 좀 전이 되는 듯 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이 이렇게 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정청래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이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조국을 풀어준 이유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지도 올리고 조국 혁신당의 파일을 키워가지고 정청래가 혼자 독식하는 거 그걸 막으라고 그 목적으로 풀어줬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초반부터 꺾어져 버리면 정청래가 더 기고만장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짜증이 날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지지자들 좀 기류를 살펴봤어요. 지지자들 기류는 이때다 조국 이제 때려잡아서 끝내자라는 분위기예요. 와장창 모여가지고 최강욱 조국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는 유일한 건 정청래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정 갈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동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게 지금 김병기에 대해서 뉴스타파에 또 폭로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굉장히 상세한 보도에 수개월 동안 취재했다는. 뭐죠? 그죠? 아들 관련된 거예요. 그 편입 관련된 비리. 예. 아들이 뭐 유학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걸 끝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에 편입하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옆에요. 지역구는 아니에요. 옆 지역인 거죠. 어쨌든 동작구인. 네, 동작구 어쨌든 동작구인. 그것도 의식할 수 있겠죠. 네, 해당하는 그렇죠. 그 학교에서는 네, 네. 심지어 거기 찾아가가지고 막 그런 거 했다. 이런 게 만났죠. 상세한 보도가 있어서 근데 요거 디테일은 좀 빼고 요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수개월 동안 취재했잖아요. 취재를 보도하는 시점은 그들에게 칼자루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딱 조국 혁신당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걸 그 오후에 딱 하니까 이거 지금 조국 혁신당 공격당하는 거 물타려고 친명계를 때린다라고 그들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게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뉴스타파에서 나온 게 어제예요. 어제예요. 내용이 어제. 꽤 셉니다. 아니 맞네요. 그러면 내용이 꽤 셉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네. 뭐 모르겠어요. 뭐 그들은 이미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건 이제 이게 지금 거대하게는 이재명과 문재인 세력의 싸움처럼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재인 앞에서 시위하겠다라고 지금 맞아요. 공지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3,000명 모아보겠다라고 하고 이런 흐름이 또 지금 이 당내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또 이견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니 마음 바뀌어가지고 검찰권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냐라는 의심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배신이냐? 그렇죠. 주로 좀 문재인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문재인이 지금 형사 사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재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지지자들이 문재인하고 아예 우리 절연하자라는 그림을 만들고 이재명이 그게 좀 부담스럽지만 지지자들이 만드는 분위기에
뭐 어쩔 수 없네요라는 어떤 좌익 진영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랬을 때 좀 뭐 카르텔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법부에서 그런 거 영향받을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들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그 신경 다 곤두서가지고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이제 입장에서 생각이다 그러면 지금 강성 지지층 개딸을 턱이 없고 당선된 정청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대고 부딪히는 충돌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정청래가 좀 알아서 약간 눈치를 좀 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기자 묻습니다. 만날 거냐, 악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치는 답을 안 해요. 만약에 답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난 아직 인정할 수 없어, 사람도 아닌데라고 했으면은 이재명을 먹이는 거야. 왜냐면 이재명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영수회담까지 제안했는데 그걸 당 대표가 인정 안 하면 당정 갈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 게 지금 자기 후계자가 정해지고 원하잖아요. 왜냐면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 걸 원해. 10년을 해가지고요. 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5년까지 어쨌든 중지된 상태죠. 근데 이게 10년은 가야지 이게 완전히 소멸시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2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력한 대체주자인 대선주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바람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개헌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겠죠. 대세주자가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우리가 밀어야 되느냐 하면서 개헌을 응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석 달 만에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청래 꼴보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강성 지지층들 개딸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서로 조심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결국은 제가 보기에 정청래를 누르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는 조국을 이용해서 칼을 대신 휘두르려고 할 것이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조국이 일정 지분 선고하기를 위해서 뒤에서 은밀하게 도와줄 가능성이 많다 봅니다. 진짜? 이게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계획 안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개 표현으로 개딸 소유권을 놓고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개딸 소유권.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들은 실질적인 것보다 실체적인 것보다는 해석의 영역이라 한번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힘이 세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조국이 타격을 입으면 정청래도 신나고 저는 조국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 이재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적인 지금 우리 거고.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정청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동상이몽이고 진실은 어딘가 다른 것일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정청래는 조국과 이재명이 싫고 조국도 이재명과 정청래가 싫고 이재명도 정청래와 조국이 다 싫은 서로 다 싫은 거예요. 싫을 이유가 너무 많아. 맞아.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살살 좀 긁어보시려고 하신 것 같고요. 아니, 야 좀 같이 해봐 약간 이렇게 그게 긁으신 티가 거예요. 나나? 그게 티가 나나? 아니 긁힐 거예요. 근데 저 둘이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정청래가 예전부터 한 말이 있어요. MB의 판도라 나가서 뭐랬습니까? 이재명 그냥 싫다. 보기도 싫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말만 하면 논란 만들어서 상대도 하기 싫다. 그러면서 특히 김부선 얘기 꺼내면서 너무 부끄럽다. 차마 입에 못 닫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걸 참 궁금한 게 개딸들이 배신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배신한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을 접수하고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개딸들의 엄청난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받았죠. 그렇다면 이재명 관점에서는 개딸들이 날 버린 거고 개딸들 입장에서는 아니 거칠게 말하고 검찰 악마화시키고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대통령 되니까 아닌 척하고 통합하는 척하고 뭔가 개혁적이지 않은 척하고 그렇다면 너가 배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하는 정치는 중도까지 포섭하는 그런 정치로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미치지 않은 듯이 보이는 그런 외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치지 않을 듯한. 예 이미 미쳐 있는데 미쳐 있는 건 명확한 우린 다 그게 보이는데 중도한테는 좀 적당히 이걸 속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거나 어떤 개혁 과제들을 약간씩 수정을 하거나. 근데 정청래하고 조국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면 그 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번 이용했던 그 개딸이라는 그 동력을 다시 올라타야 되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려면 또 다시 극단적으로 미친 길로 가야 되는 건데 정말 티가 나게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도 아주 자기가 어떤 좌익적 개혁 과제에서 순수하게 그리고 조국은 심지어 행보를 만들면서 거기 다니면서 우리가 더 왼쪽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순수성 경쟁을 하면 이재명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 사람 순수하게 했다가는 개헌도 못하고 지지율도 박살나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세 명이 동맹이 없어요. 서로 다 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 이런 적이 없는 게 10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벌써 우리가 레임덕이다 취임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본질적으로 이 상황의 판이 우리가 단순히가 아니죠. 이재명 나쁜 놈이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나쁜 놈인데 우리가 이재명 꺾였다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희망 섞인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 판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요소가 다분하고 그렇죠.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힘의 역할이죠. 국민의힘이 투쟁 동력이 살아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이제 골든 크로스 이뤄내면 사실 거의 근접한 이미 5차 범위 내로 근접한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얘네들이 더 꼬여가지고 더 스텝 꼬이고 더 엉망이 되고 심지어 그게 지방선거에서 지금은 기대도 못하는 어떤 승리까지 만들어내면 정말 조국과 정청래와 이재명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수 재건에 앞장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이 찌째명이 될 것 같아. 명청조 전쟁이라 그러는데 뭐 이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삼국시대 위초고 이제 그런 전쟁처럼 비유를 하는데 그건 너무 뭐랄까 좀 그 인정할 수 없는 과하게 너무 과하게 띄워주는 것 같고 어쨌든 개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한 명은 이래요. 이미 난 대통령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은 내가 다음 대통령을 그러고 있고 금관 쓰고 다니고 조는 그 다음 내 다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들끼리 셋이서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항상 누가 이제 이익을 보냐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안에서 권력 내부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빠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옆에 있던 옆나라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옆나라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워서 자강력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개싸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한테 좋은 기회는 분명하다. 그건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 딱 디테일 하나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전부 다 셋 다 다음 선거도 나다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 나다. 순서 없어요. 순서 없어. 다음 선거 나고 다음 선거 재명이 재선이고 그거 못 잡으면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사법 리스크로 날아가고 정청래는 그 궁중암초에서 박살 나는 거고 그 어쨌든 피 흘린 상태에서 더 재건이 안 될 겁니다. 조국은 더 이상 공간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을 못 먹으면은 다 그냥 은퇴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걸 보고 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튼 그럼 다시 원래 어떤 사건으로 왔을 때 조국 혁신당의 이 성범죄 관련해서 문제는 일어났고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상 입틀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력이라는 게 사실상 뭉갠 거잖아. 물론 그게 가해자 2명이 가지는 당내에서의 어떤 영향력 그 안에서 속된 말로 조국이 호구가 돼서 코가 꿰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대해서 조국이 나는 역할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 이게 안 먹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먹히고 지금 이번에 상당한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2030 남성들이 조국 혁신을 지지하지 않죠. 그래서 2030 남성들은 지지율이 0%입니다 거의. 근데 이번에 이 사건 성범죄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이 사건 때문에 2030 여성까지 돌아왔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이상 세대, 나머지 세대에 있는 여성들도 상당히 돌아왔을 거다.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어차피 뭐 조국혁신이 많지는 않지만 지지율이 지금보다 상당히 반 이상 반토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뭐 반전시켜가지고 지방선거에 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태 분위기를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하고 지금 국민들이 누구한테 화살 돌리고 있냐면 지금 조국 전 대표한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오너고 네가 창업자인데 사실상 누구나 다 아는 주인이 네가 이걸 해결 안 하고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얘기한다는 게 야, 너는 진짜 깜빵 갔다 와도 정말 변하지가 않는구나. 한결같구나. 라고 하는 그 분노가 2030 남성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재밌게 정치 이슈에서 좌우가 연합해서 연대해서 똑같은 목소리 외치는 이 정권 들어와선 최초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마지막으로 보면 그 제가 PD님 올려드린 거 조국이 얘기한 거 있거든요. 그 예전에 하나 올려주겠습니까?
또 성경책 서- 조국경 또 봐야죠. 예. 예. 조스트라무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를 탓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개젖이다 그런 얘기하는 그쵸. 그런 칼럼을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참 저 조국은 멋진 조국이에요. 예, 우리 조국 멋진 조국 최고의 조국인데 조국 혁신당의 그 조국은 정말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개저씨 같은 조국은 참 배워야 돼요. 예. 근데 저 조국은 만나기 힘들잖아요. 이미 지금 뭐 과거로 그렇죠. 과거로 숨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국경으로만 박제됐구나. 저게 2013년인가 2015년인가 쓴 거거든요. 자기가 계획이 있어.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진짜? 진짜 그렇게 봐요?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야, 내 15년 뒤에 내가 당 대표하면서 성범죄 터지면 내가 카바쳐야지 이런 계획을 했다고? 왜냐면 조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몹집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정치인한테 있어서 부고 빼고는 다 좋다며. 근데 진짜 그 말 맞는 게 약간 그 말도 해. 노이즈 있잖아, 노이즈. 왜요? 정치인들한테 알았으면 공부 몰랐으면 무능이다. 그럼 진짜 맞아. 야, 당 대표 자기가 한 말인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말이야. 창업주기 때문에. 야. 이미 알았잖아요. 이미 그 피해자들 연대에서 편집 왔으니까 알았으니까 공범인 그러니까요. 거고 지금 나와서 몰랐다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무능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공범이자 무능을 둘 다 인정한 거야. 욕심 그래가지고 많다. 예. 지금 이제 조국 이제 대표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재명 사례를 보면서 이거 다 지나간 일이야. 이거 조금만 한 곱이 넘어가면 다시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영향을 발휘하면서 다시 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빠진다. 저 안 빠질 것 같아요. 2030 여성들이 지지를 철회할까요? 진짜? 성범죄 관련돼 아니, 가지고 아니 잘 조국정당에 보십시오. 대해서? 네.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에서 당권이 아니잖아요. 때가 떼면 계속 불거지고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정의당까지 해서 정의당에서도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당 대표란 사람이 그 동료 의원 관련해서 성추행해가지고 그 당 대표가 나갔습니다. 당 대표가 관뒀는데 그 보수에 비해서 이 진보 쪽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성범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좌표시 찍어서 피해 호소인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본질을 흐리고 결국은 이 386, 586 운동권 내에서의 빚어지는 이 성폭행이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적으로 하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우월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도덕적 우월적에 있고 나는 절대선이다, 정의다.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은 되게 지역적인 것으로 폄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지. 야 지금 검찰 개혁하는데 조국을 왜 귀찮게? 그런 식의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지민 비조, 그러니까 뭔가 이 민주당과 공생이 충분히 가능한 어떤 선거 제도의 어떤 허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 그런 게 불가능해요. 실제로 호남 같은 데서는 서로 후보 내가지고 싸웁니다. 그 혈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국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좌익 진영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득할 수 있는, 포섭할 수 있는 모든 전 세대의 좌익들을 다 포섭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예. 그건 저도 지금 또 말씀드리니까 귀가 그럴 팔라가지고 듯한.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요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번에는 진짜 그 공간이 비례대표라는 공간 속에서 가져간 거고 요번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조국 혁신당의 민낯을 몰라서 또 속는 거야. 그렇지. 비명 행사 당하니까 뭐 친문 문재인 쪽 사람들 좀 키워주자 해가지고 했는데 야 뭐 이재명과 뭐 조국은 막상막하잖아요. 저 치닫고 있는 그 상황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냉정한 평가를 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저기 야당이라고. 그리고 여당 아니라고 야당이라고. 정청래는 오히려 뭐 여권이라고 얘기했고 뭐 그런 상황들 좀 이렇게 좀 묘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좀 덧붙이면 이제 이재명 이제 하고 관련된 범죄들은 좀 뭐랄까 서민들의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권력형 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불법 송금이라든가 대장동 뭐 그 자금 횡령이라든가 뭐 인허가 문제라든가. 근데 이 성범죄는요 국민 절반이 여성인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예요. 그리고 조국도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요만한 또래 딸이에요. 그러니까 면접봤다는 애가 조민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대변했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중년의 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사회에서 중년 여성들이 사회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다 경험하고 또 목격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일과 내 주변과 내 가족 언니, 누나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표심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조국한테 굉장히 치명타를 줄 것이다. 사실상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타 줄 것이다. 저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조국 혁신당인데 성범죄 무엇보다도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입틀막하고 구조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다. 속된 말로 조국이 코가 꿰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 원투에 대해서 사실상의 응징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굉장히 가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위선적인 행태를 좀 두 분 모시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상황이 되면 쌍으로 한번 모시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패널 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석준 우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예, 아이고, 알루민 감사합니다. 2090 울트라 맥스 하나 드시고 힘 좀 내시죠. 자, 오늘 거기 규탄대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 국회의원들 유심히 봤는데, 아니 우리 홍 의원님도 저 현역 시절에 그 규탄대 이런 거 가시면 좀 뭐 목소리 세게 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게,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당연히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 규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정당의 가장 심장 기능을 역할하는 원내 행정국과 원내 대표실에 침탈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 지지자들도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분위기상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고 뭐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조경태 의원 안 보이던데요. 조경태 의원이 요즘 좀 조용하죠. 그래서 물론 뭐 탈당을 하실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동혁 호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좋아진 건 뭐냐면 당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됐다. 일사불란하게 좀 싸워야 된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게 가장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이 왜 그 원내 행정국을 한번 털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명시적으로는 주경호 원내대표가 뭐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뭐 해제를 이제 뭐 방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시의 의원들을 뭐 국회에서 모이지 않고 뭐 당사했다, 뭐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계엄 해제는 제적 과반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의원들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그 생각을 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아마 비상계엄 했으면은 아마 빨리 해제를 못했을 거예요. 왜? 다 지방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이 특검의 주장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특히 이번에 이제 원내 행정국과 원내 대표실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안에는 이제 관련된 모든 정당의 핵심적인 자료와 정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임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된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고 하는 모든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모두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 그래 되면 원래 얻으려고 했던 게 요만큼이라면 그 이외 정당에 관련된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어떤 자료, 특히 국회 운영 관련된 자료가 그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특검이 수사의 어떤 목적보다는 야당을 지금 이제 탄압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특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지금 규탄 대회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엄청나게 큰 악수를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와 의했던 미친 잭 스미스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트럼프가 이야기한 잭 스미스가 조은석 민중기 등등이겠네요. 그렇죠. 뭐 저는 트럼프가
프로지, 이 숙청, 레볼루션,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그냥 한 것이 아니다. 인텔의 정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특검에서 트럼프가 말한 잭 스미스인 것을 입증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늘 그 장동혁 당대표가 연설하면서 그 특검이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자기 목을 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네. 특검이 상당히 좀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오버를 하고 있죠. 원래 특검이 시작할 때도 물론 뭐 이런 어떤 뭐 정치적인 수사 탄압을 한다고 뭐 예상은 했지만 예상 외로 그 강도가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017년 국정농단 재판 심판할 때 수사인은 검사가 2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10명.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이제 또 특검법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를 지금 이제 탈탈탈탈 털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하나만 걸리라는 식으로 해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국민의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뭐 마구잡이로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명백히 어떤 국민 어떤 인권 면에서 굉장히 지금 무리한 어떤 그런 어떤 수사이고 이것이 재판부에서 자꾸 이제 영장이 기각이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집사 게이트의 세 사람도 영장이 기각되고 다 한덕수 기각됐죠. 되고 했는데 사실은 집사 게이트라는 네이밍 자체도 참 고약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김건희 여사의 집사입니까? 정말 전혀 집사도 아닌 사람을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하고 영장을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 이제 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은 잘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부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지금 이제 눕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 이 특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또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은 또 뭐 내란 재판 특별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특검의 이런 어떤 태도, 이 무도한 태도, 정치 탄압 이런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좀 첨언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 게 정말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 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원래 미국에서 할 때는 소수당이 표결로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필리버스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1대 들어와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그래서 그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래로 이제 물리적인 충돌을 못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간을 지연을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필리버스터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 즉 소수당의 보호란 본질적인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예. 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특검은 현직 권력자의 권력형 비리를 현재 어떤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을 때 야당이 주장을 해서 특검이 이제 꾸려져서 수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두 번씩이나 탄핵이 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정치 탄압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탈탈탈 털기 위해서 일반 검찰이 하는 특검이라는 비정상적인 조직을 집권당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반대파들을 숙청하는데 악용을 하고 있다. 예.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특검의 정말 역사적인 비극인데 이 역사적인 비극을 이 좌파에서 악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로 봐서는 참 분하고 원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 특검이 계속 진행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목적으로 특검을 발동을 했고 그래서 특검 기간도 연장을 한다 하고 지금 인원도 지금 정원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서울시,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인천시. 인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현희가 막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빌드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우리 홍석준 전 의원님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대구시에서 고위 공무원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나면 각 광역자치단체는 뭔가 그래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뭐 예를 들면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 어떤 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리 이제 비상 공무원들부터 이제 비상 소집을 하고 비상 소집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어떤 주요 어떤 인프라를 좀 체크를 하면서 예. 또 시청의 방호를 더 신경을 쓰는 예.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뭐 또 비상계엄에 어떤 모의에 참여했다는 등 내란 동조라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지방선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보여지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가 만만치 않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좀 타격,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씌워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오세훈, 인천시장 유정보, 강원도지사 김진태는 이야기하는데 왜 전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전북도지사는 이야기하지 않죠? 거기도 뭐 긴급 확대감회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이영풍 앵커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사실 영남권이라든지 뭐 호남권은 뭐 사실상 그 민주당으로 봐서 어떻게 한 곳은 뭐 텃밭이고 한 곳은 어렵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캐스팅 보트 특히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서울 그리고 인천 강원도를 타겟으로 한 것 같은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 선거가 민주당 뜻대로 아마 안 움직일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만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에서 딱 도드라지는 이런 어떤 후보가 사실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을 이길 사람이 결국은 뭐 김민석을 차출해야 되는 이런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좀 흠집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작당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지나친 특검 행태 특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제 베이징에서 있었던 중국 인민해방군 뭐 전성 1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그 국가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등이 갔는데 거기 왜 갑니까? 저는 뭐 결국은 뭐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은 얼마 전에 트럼프를 만났으니까 이재명 본인이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우원식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전성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종전 기념일을 두고 러시아, 당시 소련 같은 경우는 독소 전쟁에서 이긴 1945년 5월 8일을 이제 전성절로 두고 이제 열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렘린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1945년 9월 9일 즉 중국 주둔 일본 사령관의 항복을 이제 기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러시아, 소련 같은 경우는 그 전성절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독소전에서 자기들이 결국은 뭐 정말 처음에는 밀리다가 레닌그라드라든지 스탈린그라드에서 역전을 시켜서 이겼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 거의 뭐 한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고 이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성절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 공산당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중국 공산당이 그때 이긴 게 아니라 중국 국민당, 장개석 국민당이 이겼잖아요. 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장개석 국민당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고 특히 2차 대전 때 원폭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그 여파로 중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이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국민당에 의한 이런 어떤 건데 이것을 이제 딱
이제 낚아채서 마치 중국 공산당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는 장으로 하는 것이 지금 중국 전성절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은 참여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참여를 안 하냐면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한때 2차 대전의 전범국이었지만 이제 과거에 어떤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어떤 진영으로 와서 어떤 평화를 지향하는 이런 어떤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서방 선진국 가들의 일치된 어떤 컨센서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여전히 자국 어떤 체제 선전장으로 이것을 이제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선진국은 절대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전서열 2위가 같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일 수밖에 없고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좀 앞세워서 북한 핵무기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그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적 학습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원식이 간 거는 대단히 잘못 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방 선진국도 가지 않는데 우리는 더더욱 가면 안 됩니다. 왜? 열병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군대가 누굽니까? 중국 인민군입니다. 중국 인민군에 의해서 우리가 6.25 때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유엔군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예. 우리한테 우리 민족 우리 동포에 정말 정면으로 수백만 명의 인민군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인민군의 열병식에 우리나라 2인자가 간다? 정말 잘못된 결정이죠. 결국 그 국민의힘 그 김성원 의원은 결국 마지막에 안 갔죠. 그렇죠. 저쪽이 이제 김정은도 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건 잘한 결정 같은데요. 굉장히 잘한 결정이죠. 저는 김성원 의원이 그렇게 가려고 생각했던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저희는 중국하고 생각을 하고 교류를 하고 외교를 할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중국은 지방 구조가 베이징, 샹하이, 텐진, 충칭, 사직할시, 그 다음에 22개성, 대만하고 포함해서 23개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22개성, 그 다음에 그 자치구, 뭐 네이밍구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의 이 특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앙당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사추반자라고 해서 이 반자, 즉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반자가 결국은 중국이라는 국가, 그 다음에 인민을 상징하는데 이 반자를 지탱하는 것이 사추, 4개 추다. 그 4개 추가 뭐냐? 즉 공산당,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인대, 그 다음에 정협, 정치협상회의라는 이런 조직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직들이 하나의 어떤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민간 기업이나 정부나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장 같은 경우는 신장 지역이 중국 공산당에 된 거는 청나라 때 중국화됐지 그 이전엔 항상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종환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 5명이 그 신장 지역 그 전시회에 가가지고 뭐 한 이야기가 막 중국을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은 거의 대부분이 신장 위구르족의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고 완전히 다른 국가가 수천 년 동안 존재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막 중국 막 찬양하고 이런 것은 곧 어떤 이야기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접촉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더라도 김민석처럼 청와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중국 공산당과 어떤 친한 사람들이 됐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진짜 도저히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원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죠. 일반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국회의원들 그 한중의원연맹 그게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 주로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예, 국회에 이제 의원 연맹이라고 하면 이제 의원 외교를 위해서 특정 국가들하고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국가들과 이제 의원 연맹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게 결국은 이제 한미, 한일 의원 연맹이 있죠. 한중 의원 연맹은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과 대한민국과 중국의 교류를 다방면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대구시 근무할 때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또 뭐 칭다오, 서울 같은 경우는 베이징,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상하이 뭐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중국의 도시들하고 뭐 자매 결연이 이제 맺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중 의원 연맹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중 의원 연맹의 파트너는 누구냐면은 인민대표회의의 의원들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인대 의원들과 우리 국회의원들과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법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국정감사하고 예산 심사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에서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행정부보다 더 많은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인대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공산당의 허수아비예요. 공산당에. 그렇기 때문에 인대 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마치 동급인 것처럼 이렇게 교류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동급으로 생각하고 교류를 하는데 참 무식한 발상이죠. 아니 근데 그 한중 의원 연맹에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가입하는 건 자유입니까? 아니면은 자유입니다. 아, 자유입니까? 예, 자유인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 뭐 대한민국은 여야 당이 있고 뭐 집권당도 있지만 야당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야당이 없잖아요. 야당 없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고 물론 야당이라 흉내 내는 아주 소수당이 있습니다. 몇 개. 그러나 그것은 뭐 글자 그대로 뭐 무늬만 당이지 뭐 그런 건데 완전히 이제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추반자라해서 중국 인민의 모든 것들을 중국 공산당이 감시하게끔 지금 국가 체제가 구성이 돼 있다. 그나마 이제 덩샤오핑 이래로 마오쩌둥 같은 그런 어떤 독재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당의 주석이 10년 그다음에 이 권한을 좀 배분을 했는데 지금 덩샤오핑 이래로 처음으로 시진핑 체제에서는 그런 어떤 임기 제한이라든지 권한 어떤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지금 시진핑 독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심지어天安문으로 푸틴하고 올라올 때 한 마이크로 한 게 지금 그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생명과학이 발달했고 뭐 장기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오래 살 수 있다는 식으로 푸틴이 이야기하고 뭐 시진핑은 이제 금세기에는 한 150살까지 살 거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푸틴과 시진핑이 지금 이제 52년 한 사람 52년생 7월달에 한 사람은 53년생 뭐 6달 거의 동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시황의 어떤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종신 독재를 꿈꾸는 그런 어떤 국가의 수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정은도 끼어 있고 정말 어제 그 행사는 우리 지구상에 남은 대표적인 독재 국가들의 향연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2인자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天安문의 저 기퉁이에. 예. 어제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이크라고 마이크 켜진지도 모르고 두 사람이서 푸틴과 시진핑이 이야기 나눈 게 이제 노출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150살까지 살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자기들이 90살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한 3, 40년은 더 해먹을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명재천이고 스탈린도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가버렸어요.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권력을 쥐면 그렇게 놓지 않고 싶은 모양이죠. 그죠? 아니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특히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그런 큰 땅덩어리 국가들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오래 휘어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휘어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를 보고 섬뜩했는 게 예. 생명과학 기술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장기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장기 교체.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소문으로 많이 나온 중국에서는 죄인들을 뭐 사형시키고 뭐 이렇게 전후로 해서 뭐 장기 적출을 한다 이런 어떤 소문들이 지금 바닥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중국 공산당의 어떤 고위 어떤 관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목숨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그 교환하는 어떤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는구나. 인권이라는 건 정말 없구나 하는 섬뜩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국가들하고 우리가 교류를 한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히 그런 어떤 국가들을 좋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기도 쇄시하고 저기도 쇄시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이야기 요거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경상도를 이렇게 비하하죠? 이자는 뭐 부끄러운 부산, 뭐 대구가 어떻고 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뭐 최교진 뭐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고요. 예. 뿐만 아니고 민주당은 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거에서 지니까.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지역은 정말 선민이고 민주 시민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반대로 자기들이 선거에서 지면은 그 지역은 수꼴통 지역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2019년, 2020년도에도 뭐 예를 들면 코로나가 대구에서 뭐 했을 때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막말을 하고 대구 사람들은 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이용수 할머니, 예, 예. 위안부 할머니, I Can Speak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예. 또 윤미향의 그런 횡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가 그 윤미향의 그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폭로하고 하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좌파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거의 뭐 신처럼 그렇죠. 떠받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폭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역시 대구 할머니라 어쩔 수 없네. 그다음에 참. 일본군 장교와 영혼 결혼식을 했다는 게 맞네. 이런 식으로 또 이용수 할머니에게도 막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들의 생리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선거 결과를 한 지역은 좋은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대구를 이렇게 비판하고 비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모든 행태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편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보호를 하고 상대방은 요만큼의 잘못을 해도 뭐 이만큼 침소 봉대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 강미정이가 조국혁신당의 지금 성비위, 성추행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폭탄을 환멸을 느껴서 지금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예. 조국혁신당의 당직자들과 당뇨들이 그동안 그 성추행을 했는데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그것을 고소고발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막 뭐 못 살게 굴고 고소치하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2차 가해를 하는 거 보고 예. 정말 환멸을 느껴서 대변인에서도 물러나지만 이제 탈당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좌파들이 벌써 이런 게 몇 번입니까? 박은순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행 오거돈. 문제에 대해 오거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좌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 그런 식으로 뭐 자기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감싸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물 나도록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교진의 지역 비하 발언도 결국은 그런 어떤 시각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참 큐트한 대회 열렸고요. 그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 두 분의 패널님 모셔봤습니다. 우리 홍석준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이영풍 시청자 여러분,
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우가 이렇게 정권이 이제 교체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의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집권 3개월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란 이 특검을 비롯해서 3대 특검을 앞세워서 이렇게 무도하게 우파 보수 진영,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유불급이라고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총선과 지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국민의힘과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뭐 저 역시 우리 이영풍 앵커와 더불어 우리 이영풍 TV를 통해서 더 열심히 찾아뵙고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